오늘 주요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잇따라 나오는데요. 먼저 재벌 3세 행세하면서 30억 원대 투자금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 전 국가대표 남현희 씨 약혼자로 알려져 큰 관심을 받았었죠. 1심 선고 잠시 뒤에 나옵니다. 예, 그리고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1심 선고도 나오는데요. 사건들의 쟁점 살펴보고 또 재판부가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만약에 판단이 나온다면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심 선고가 2시 좀 넘어서 나온다고 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 검찰의 구형 좀 볼게요. 전청조 씨에 대해서 사기 혐의로 15년을 구형했네요. 네네. 네. 검찰 입장에서는 나름 상당한 형량을 구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 사기가 아니라 예. 특경가법 사기, 즉 5억 원 이상의 피해를 야기한 사기일 뿐만 아니라 전청조가 여러 사람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범행 수법도 상당히 불량했습니다. 예. 각종 문서를 위조해 제시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했고 피해자들 다수를 상대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산범죄치고는 상당히 높은 형량을 구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전청조 씨 공범으로 지목된 경호실장, 지금 경호실장에게도 구형이 됐는데 경호실장은 어떤 혐의로 기소됐습니까? 일단 전청조는 27명으로부터 30억 정도를 편취했고 네. 재벌과 혼외자를 사칭하면서 주민등록증, 계약서 등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에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상대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해 돈을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가 됐습니다. 예. 이 중에서 경호실장 이모 씨는 27명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편취한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 공범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전청조가 사기 행각을 벌여 취득한 금액 중 21억 원을 직접 송금받아 관리해왔고 예. 무엇보다도 전청조가 전면에 드러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네. 고급 레지던스, 슈퍼카를 본인 명의로 취득해 제공하는 등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예. 전체 피해액 중 2억 원을 직접 취득했다는 혐의, 즉 전청조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경호실장은 일단 전청조 씨와 공모한 적이 없다,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네. 이 사건의 주된 범행 주체는 전청조이고 자신도 전청조로부터 속았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습니다. 예. 범행 자체를 사전에 공모하지도 않았고 전청조의 범행 사실을 인지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한 적도 없다.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진 초반에는 이 경호실장 이모 씨도 전청조의 사기 피해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느 시점부터는 경호실장 이모 씨도 전청조의 사기 범행을 알고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심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예. 검찰은 또 이 전청조 씨요. 재벌가 혼외자를 사칭했다. 네네. 이 역시 공무서 위조 네네. 의 혐의로 사기 혐의를 또 적용한 거예요. 네네. 예. 이 전청조의 사기 행각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손에 꼽을 만큼 기상천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기 행각 중에서 외관을 작출하는 형태, 즉 자신의 부와 배경을 행세하기 위해서 외관을 작출하는 형태는 흔히 볼 수 있는 사기 범행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민등록증이나 계약서 이런 거 다 공무서 위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신이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는 양 드러내기 위해서 각종 문서를 위조하거나 경호팀을 동원하는 등 외관 작출의 형태가 상당히 거대했었고 뿐만 아니라 전청조의 경우에는 성별을 속이기도 했었죠. 성별을 속이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전례가 있긴 합니다만 전청조는 그동안 이 사건 외에도 기존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는데 사건 전반을 통틀어 살펴보면 필요에 따라서 여성으로 행사하기도 하고 남성으로 행사하기도 하고 다시 여성으로 행사하기도 하는 등 성별을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와 같은 범행 수법은 이전에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기 행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청조 씨 이야기 더 해볼게요. 1심 선고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펜싱 선수 남현희 씨에 대한 지금 고소고발 사건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남현희 씨는 사기 공범으로 고소가 됐습니다. 사기 공범으로 고소했다는 의미는 사기 사건의 전면에 그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고 일부 행각을 도와줬다는 취지인데 고소인 입장에서도 남현희로부터 직접적인 기망을 당했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피해액 중 상당액이 남현희에게 귀속되기도 했었고 무엇보다도 전청조의 사기 행각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남현희를 보고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현희가 중간에 개입되지 않았다면 자신이 돈을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그렇다면 사기 범행에 가담했거나 적어도 방조 혐의는 성립한다는 취지로 고소를 해왔었고 경찰이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대절 조사를 거쳤지만 아직까지는 그 사건 결론을 내려서 검찰에 송치, 불송치 결정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남현희 씨 역시도
사기 공모 혐의 전면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신도 전반적으로 전청조로부터 속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제 와서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느냐 뿐만 아니라 전청조가 가까운 측근이냐 자신도 속을 정도로 감쪽같이 모든 상황을 속여왔다. 재벌과 혼외자라는 사실을 바보 같지만 믿어왔고 그리고 임신과 관련된 사실도 바보 같지만 믿어왔었다. 나는 바보일지언정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고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전청조는 대질조사 등 관련 조사에서 남현희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사기 공범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네. 전초정 씨의 1심 선고가 나오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박수홍 씨 친형 부부죠. 네네. 역시 기소가 됐습니다. 횡령 혐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2022년 10월 7일에 박수홍 씨 친형이 구속 기소되고 동시에 박수홍 씨의 형수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무엇보다도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친형이 연예기획사를 설립해 전담하면서 각종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고 나아가서 박수홍 씨 개인 자금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기소가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법인 자금 횡령은 인건비 허위 계산과 신용카드 결제 등인데 여기까지는 전형적인 법인 횡령 사건에서 볼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건물 매입 대금으로 11억 7천만 원을 인출했다는 혐의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소 과감합니다. 통상적인 횡령 사건에서 보기 힘든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박수홍 씨 개인 계좌에서도 28억 원을 횡령했다는 취지로 기소가 되었다가 중간에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서 28억 원의 금액을 15억 원으로 조절합니다. 일부 중복된 금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횡령액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것도 쟁점이 될까요? 일단 전체 횡령액, 즉 법인 자금 횡령과 개인 자금 횡령액을 합치면 애초에 공소 사실은 60억 원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공소 사실이 변경됨으로써 현재 최종적인 공소 사실은 40억 원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특경가법상 횡령 범행은 5억 원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되기 시작하고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지만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즉 50억 원을 기준으로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긴 하는데 5억 원 이상이면 40억 원대인지 50억 원대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횡령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것입니다. 네. 지금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친형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인 자금 중에서 변호사비를 인출한 부분, 부동산 관리비를 인출한 부분까지는 대체로 인정하고 나머지 횡령 혐의는 대체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를 엄벌해달라 이런 탄원서를 냈다면서요? 무엇보다도 형수도 자신은 법인의 이름만 올려두어서 자금을 인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는데 박수홍 씨가 그동안의 수사와 재판 과정을 경험하고 지켜보면서 반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부부의 행태에 상당한 실망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친형이자 형수이지만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해냈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횡령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재산범죄에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가 변제입니다. 제대로 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면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박수홍 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검찰 구형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검찰이 구형한 게 이제 형에 대해서는 7년, 형수에 대해서는 3년 구형했잖아요.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형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아마 형과 형수의 그 공소사실 범위가 다를 것입니다. 아무래도 형이 전면적으로 활동을 해 나가면서 횡령 범행에도 주도적으로 나섰다고 보여지고 형수는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형의 횡령 혐의 중에서는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죠. 물론 형수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소 사실 범위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개인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만 그 금액이 40억 원대 정도라면 검찰 구형도 더 높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구형이 낮은 이유는 박수홍 씨를 상당 기간 돌보아 주었다는 점도 어느 정도 참작해야 한다고 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법인이 실질적인 가족 회사로 보인다. 그렇다면 통상 법인 횡령 사건에서는 실질적 가족 회사로 운영돼 왔고 그 구성원들이 일부 자금을 인출했다고 하더라도 횡령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형이 감경되기 마련.
마련인데 물론 예. 이 사건에서는 그 주된 주체인 박수홍 씨의 의사에 반했기 때문에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실질적 가족 회사이고 박수홍 씨를 그동안 관리해 왔다는 점을 참작해서 구형 자체를 그 금액에 비해서는 다소 낮춘 게 아닌가. 이 부분은 실제로 유죄가 선고됨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의 양형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 형사 재판 결과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거 형사 재판이고요. 또 네. 민사 재판도 영향을 미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수홍 씨 측이 친형 측을 상대로 이미 민사 배상 청구를 얼마를 했습니다. 요구했나요? 116억 원을 116억 원이요? 청구했다가 최근에 198억 원으로 그 청구 취지를 변경했습니다. 청구 예. 취지를 변경하게 된 원인은 애초에 소를 제기할 때에는 친형 부부를 상대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예. 이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즉 10년을 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청구를 하지 없음을 전제로 116억 원만 청구를 했다가 이후에 그 금액을 올리게 된 이유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동업관계였다. 동업관계는 정산을 해야 할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그렇다면 동업관계 해지를 원인으로 한 정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멸시효를 별개로 하고 그때로부터 즉 동업관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새롭게 소멸시효가 시작되니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금액을 더 포함시켜서 198억 원으로 그 금액을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인정될지는 미지수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